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 테슬라는 396.68을 기록했고요. 3%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미국 증시를 보게 된다면 다우존스는 0.17%의 상승이 있었고 S&P는 마이너스 0.27%의 하락, 나스닥은 마이너스 0.98%의 하락으로 마감하게 되었는데 이 기술주 전반이 눌린 날이라고 볼 수 있고 테슬라는 나스닥보다도 훨씬 더 많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스페이스X의 IPO가 이제 며칠 안 남은 상황에서 테슬라가 3%나 빠지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방송을 보면 이게 진짜 문제인지 아닌지 좀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봐야 될 세 가지는 첫 번째로 모닝스타가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합병을 수학적으로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데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과는 그 결론이 정반대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큰 화제를 모을 수 있습니다. 자, 테슬라 주주가 합병해서 무려 66%를 받아야 된다라고 모닝스타는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유럽에서 또 하나의 문이 열리게 되었는데 덴마크가 FST를 공식으로 승인했고 EU의 네 번째 국가가 되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일론 머스크가 오늘 30분이 넘는 인터뷰를 통해서 스페이스X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하게 되었는데요. 텍사스에서 앞으로 지어질 공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위성을 통해서 AI를 연산하게 될 그 위성의 발표까지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출발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는 모닝스타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닝스타의 이름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이 종목을 평가할 때 가장 먼저 참고하는 리서치 기관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 감정이나 트렌드가 아닌 숫자와 사업 모델만 보고 공정 가치를 계산해 주는 곳이라는 평가를 받는데요. 이 기관은 지금 이 주식의 가치가 이거다라고 말하면 이 월가의 기관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 모닝스타가 오늘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합병 시나리오를 정면으로 분석한 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이 제목을 보면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합병을 하게 되면 과연 어떤 일이 생기냐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데 그 결론은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과는 좀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합병에서 논의된 주된 흐름은 바로 스페이스X의 밸류에이션이 이 테슬라보다 크니까 합병이 되면 테슬라 주주가 소수의 지분을 받게 되는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테슬라 뉴스에서도 테슬라 주주들이 이런 합병을 찬성하려면 이 테슬라 주주가 훨씬 더 높은 가치 평가를 받아야만 합병할 수 있을 거라는 2대1의 이야기를 해준 적도 있는데요. 어쩌면 그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모닝스타가 말하는 것을 확인해 본다면 시장 가격이 아닌 회사의 진짜 가치, 한마디로 공정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그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IPO 공모가는 현재 $135인 상황인데 이 가격을 기준으로 스페이스X의 전체 시가총액을 보면 1.7조에서 1.8조 정도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닝스타가 DCF 모델, 그러니까 미래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현금을 오늘의 가치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해봤는데 스페이스X의 공정가치는 7,800억 달러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주가로 계산해 본다면 주당 63달러 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큰 차이냐면 현재 공모가 135달러에 사는 사람은 이 모닝스타가 제시하고 있는 공정가치보다 2배 이상을 내는 상황인데 이 만약 주가가 모닝스타가 제시했던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이 사자마자 절반 이하로 가치가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이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첫 번째로 스페이스X는 지금 돈을 잃고 있다고 하고 2025년 매출은 186억 달러인데 순손실은 49억 달러이고 그러면서도 현재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는 1.77조 달러를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매출 대비 기업 가치의 비율을 보게 된다면 약 94.5배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비교해서 말하면 테슬라의 매출 대비 기업 가치 비율은 16.7배이고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같은 회사이지만 스페이스X가 테슬라보다 약 6배 정도 비싸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이걸 모닝스타는 지나치게 부풀어진 가격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두 번째로는 스페이스X의 밸류에이션이 너무 빠르게 올라왔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 작년 7월까지만 해도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는 4천억 달러 정도 됐는데, 올해 2월 일론 머스크가 AI 회사인 XAI를 2,500억에 인수했고, 그 이후 스페이스X의 밸류가 1조 달러를 넘었으며 IPO를 앞두고 1.77조 달러까지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8개월 사이 4배 이상 뛰고 있는 건데요. 모닝스타는 AI 사업부에만 1,700억 달러의 가치만 인정할 수 있다고 말하고, 나머지 프리미엄은 너무 낙관적이라는 기존의 평가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페이스X는 앞으로도 계속 돈이 필요한데요. 이 궤도 데이터 센터와 스타쉽 그리고 AI의 인프라까지 이 모든 게 엄청난 자본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고, IPO로 750억 달러를 조달한다고 해도 지금 스페이스X가 자금을 소각하고 있는 속도로 계산해 본다면 수년 내에 또 발행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합병이 되게 된다면 그 부담을 테슬라 주주가 함께 져야 되는 상황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고려해서 모닝스타가 두 회사의 공정가치 지분 비율을 계산하면 테슬라는 66% 그리고 스페이스X가 34%가 나온다고 계산하고 있는데, 자,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시장에 현재 매겨놓고 있는 가격 기준으로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합병하게 된다면 이 테슬라 주주는 합산의 42%밖에 가져갈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고, 하지만 공정가치 기준으로 계산하게 된다면 오히려 테슬라가 66%를 가져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합병의 프레임이 완전히 뒤집힐 수도 있는데요. 모닝스타는 이를 근거로 테슬라 주주들이 합병해서 합산 회사의 최소 50%에서 최대 66%를 요구할 거라고 주장하고 있고, 최소 과반은 지켜야지만 스페이스X의 현금 소각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도 합병에 동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테슬라 주주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면 스페이스X 측 주주들은 아무래도 반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스페이스X가 IPO를 했을 시 그 공모가가 135달러였기 때문에 이 가격을 들고 들어온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테슬라 주주한테 66%를 내어주는 합병에 동의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닝스타에서는 스페이스X의 주가가 63달러 수준까지 내려와야 한다라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IPO 투자자도 더 오를 것을 생각하고 들어왔지 내려갈 것을 생각하고 들어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스페이스X의 투자자들은 합병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모닝스타가 말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는 합병이 사업적으로는 분명히 말이 되는 것이지만 이 밸류에이션 협상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이게 해결되려면 스페이스X 주가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하락해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모닝스타가 스페이스X의 IPO 신청서인 S1 서류에서 테슬라가 무려 87번이나 언급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 된다면 스페이스X와 테슬라는 서로 파트너십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니라 스페이스X의 사업 계획 전반에 테슬라가 깊이 엮여 있다라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고, 현재 테슬라를 사용할 때 그록에 AI가 차 안에 들어와 있는 것도 있으며, 또 로보택시도 스타링크를 연결시켜서 사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고, 옵티머스도 스타링크의 연결을 고려하고 있고, 테슬라와 스페이스X 그리고 인텔이 함께 개발 중인 반도체 공장인 테라펩도 이 두 회사가 공동으로 만들고 있는 AI 에이전트 플랫폼인 매크로 하드도 모두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 또 2025년 스페이스X가 테슬라에게 메가팩을 5억 달러 이상으로 구매했고, 사이버트럭 역시 상당히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공급망에서도 깊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모닝스타는 IPO 이후 1년 안에 어떤 형태든 결론이 날 것 같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 결론이 나오는 방식은 스페이스X의 주가가 시장에서 어떻게 수렴하느냐에 달려있다고 결론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점점 스페이스X의 IPO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합병에 관련된 이야기는 월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재미있게도 테슬라는 오늘 조용히 다른 전선에도 한 발짝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테슬라 투자자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의 유럽 공식 계정에서는 짧은 글이 올라왔는데요. 감독형 FSD가 덴마크에서 공식적으로 승인이 되었고 곧 롤아웃을 시작할 거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전 세계에서 FSD를 사용할 수 있는 나라가 12개국이 되었고요.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푸에르토리코와 중국, 호주와 뉴질랜드, 한국, 그리고 유럽에서도 네덜란드와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까지 사용이 가능했었는데 이제 덴마크까지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자, 유럽만 보면 4개국이고요. 4월에 네덜란드가 처음으로 그 문을 열었고
2달 사이에 세 나라가 더 합류하게 되었는데 점점 더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FSD에 대한 통합 승인이 아직 없다라는 것이고 EU의 집행위원회가 전체 회원국에게 한 번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정식 승인을 내려야만 하지만 그게 아직 통과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각 나라들이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으로 FSD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네덜란드의 RDW가 4월에 먼저 기술을 검토해서 그 승인의 틀을 만들었고 다른 나라들이 그 결과를 보고 우리도 그 결론에 동의한다면서 FSD를 사용하겠다라고 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덴마크 도로교통청은 발표문을 통해서 기술 문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RDW의 평가에 동의한다라고 말하고 이 시스템이 운전 중 운전자를 보조해 도로의 안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은 이 승인이 잠정 승인이라는 것이고요. EU의 집행위원회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거부하게 된다면 개별 국가들의 허가가 6개월 후 자동으로 효력을 잃게 되는데 그래서 EU의 집행위원회의 전체 승인이 진짜 변곡점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럽의 FSD는 하드웨어 포가 설치되어 있는 차량에만 사용될 수 있는데 유로의 도로 법규에 맞도록 커스터마이즈 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쓰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진행될지가 궁금한데 현재 벨기에가 패스트 트랙을 심사 중이라고 하고 스웨덴은 공개 테스트를 시작했고 라트비아도 비슷한 단계에 있는데 이 테슬라의 AI 수석을 담당하고 있는 아숍 일리스와미는 지난번 회의를 통해서 EU 전체가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과연 EU 집행위원회는 테슬라의 FSD를 유럽 전역에 통과시킬 수 있을지 같이 한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쉽게도 한국은 FSD를 쓸 수 있는 차량은 모델 S와 모델 X 그리고 사이버 트럭으로만 한정되어 있는데요.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모델 Y와 모델 3에는 FSD가 아직 없고 이걸 좀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에서 모델 Y와 모델 3가 유럽의 규제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EU의 집행위원회의 정식 전체 승인이 나게 된다면 그 흐름이 한국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 덴마크가 네 번째로 승인에 동의했다라는 것은 집행위원회의 정식 승인이 한 발짝 더 앞으로 다가오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방송에서는 한국에서 테슬라의 모델 Y가 소렌토를 꺾고 전체 판매 1위를 했다라는 말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소비자들이 FSD의 기대감으로 지금 미리 사두시는 분도 있고 만약 올해 안에 EU의 집행위 승인이 나오고 또 한국에서 모델 Y와 모델 3의 FSD를 승인하게 된다면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고 국내 시장에서 테슬라의 판매가 한 번 더 출렁일 수 있는 큰 사건으로 변할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일론 머스크는 오늘 스페이스X를 통해서 30분 정도 되는 인터뷰를 발표했는데요. 지금부터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 공식 채널에서 스페이스X가 기가셋이라는 공장을 만들 것이라는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텍사스에 있는 바스트롭에서 건물을 짓고 부지는 무려 1000에이커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 건물의 사이즈만 1100만 평방피트라고 하고 비교해서 말하면 테슬라 기가팩토리 텍사스가 약 1000만 평방피트인데 그보다 훨씬 더 큰 공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공장에서 앞으로 만들게 될 것은 AI 위성이고요. 이 태양의 전지와 방열판, AI 칩이 들어간 우주형 컴퓨팅 위성을 만든다고 하는데 일론 머스크는 이 공장에서 2027년 말까지 AI 위성의 생산을 시작하겠다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타임라인은 공개했는데 2027년 말까지 연간 1기가와트의 규모로 우주 AI 컴퓨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고 그 다음 2.5년 안에 10기가와트, 3.5년 안에는 100기가와트에 달성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 지금 지구상에서 인류가 쓰고 있는 AI 컴퓨팅 전체가 연간 약 100기가와트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스페이스X가 3.5년 안에 그것을 우주에서 따라잡겠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게 정말 현실이 된다면 오히려 지금 스페이스X의 공모가 135달러, 또 기업가치 1.77조 달러는 오히려 싼 가격일 수도 있다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안 좋게 보게 된다면 일론 머스크가 오늘 발표 중에 직접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 소금 한 알 정도의 여지를 두고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말하고 있고 현재 이것은 우리의 최선의 추정치이지 약속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놀랍게도 일론 머스크가 예전에는 거의 확답식으로 말을 했었는데 이번 스페이스X의 타임라인에서는 여러 가지 단서를 달고 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테슬라도 생산 타임라인이 계속 밀린 적이 있었고 또 세미트럭은 양산이 몇 년 지연됐으며
이 사이버 트럭도 예상보다 늦어졌고 로드스터 역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스페이스X의 캐시플로우는 마이너스인 상황인데 앞으로 IPO로 조달할 금액이 750억 달러 정도 되고, 앞에서도 말했듯 자금의 소각 속도가 굉장히 빠른 상황이고 이 수년 내에 바닥날 수도 있다라는 걱정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또 타임라인이 밀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걱정이 많은 상황에 일론 머스크는 그 타임라인을 예전과는 다르게 정확한 확답은 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 결국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1.7조 달러를 정당화할 수 있느냐, 아니면 모닝스타의 말대로 기업 가치는 7,800억이 맞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AI 위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놀라운 것은 모닝스타가 스페이스X의 가치를 반토막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일론 머스크는 어떤 기술이 있는지를 공개했다는 것이고, 이제부터는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닝스타가 스페이스X의 가치를 낮게 보고 있는 것은 바로 궤도 데이터 센터는 아직 기술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라는 주장이고, 실제로 보거나 테스트조차 할 수 없고 비교할 대상도 없는 사업의 가치를 어떻게 측정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모닝스타가 스페이스X의 가치를 절반밖에 인정할 수 없는 이유는 이 기술 자체를 아무도 증명하지 못했다라는 데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의 기술 발표에서 이런 의심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의 말을 인용하면 AI 위성은 사실 스타링크 위성보다 훨씬 더 단순하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미 스타링크 버전 3를 사용할 기술로 만들 거라고 말합니다. 이 뭔가 마법 같은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해봤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모닝스타는 아직 아무도 해본 적이 없는 기술이라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이미 스타링크를 운영하면서 다 해본 기술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 기술을 두고 완전히 다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스타링크 위성을 한번 떠올려 본다면, 스타링크는 위성에 거대한 위상 배열 안테나가 붙어 있고 파라볼라 안테나와 레이저 링크 등이 들어가는데, 이 복잡한 통신 장비들이 필요한 위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AI 위성은 일론 머스크의 표현으로 보게 된다면 태양 전지판과 방열판 그리고 레이저 링크가 전부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통신 안테나 대신 AI 칩이 들어간 것이라고 말하고, 오히려 스타링크보다 훨씬 더 만들기 쉬운 구조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리고 태양 전지 기술은 이미 스타링크 버전 3에 들어갈 것이라고 해 스페이스X에서 이미 만들고 있는 기술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구체적인 사항을 본다면 AI-1이라고 불리는 AI 위성은 최대 150kW, 평균 120kW의 전력을 쓰고, 이것은 엔비디아의 GV300 렉 하나의 전력 소비량과 같다고 하는데, 우주에서 AI 서버 렉을 올려놓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기가셋에서 공장 발표도 나왔고요. 자, 이게 얼마나 큰 규모냐면 테슬라 기가팩토리 텍사스가 1000만 평방피트인데 기가셋이 훨씬 더 크고요. 또 테슬라와 스페이스X, 인텔이 함께 만드는 반도체 공장인 테라팹은 1억 평방피트인데 이 기가 텍사스의 10배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이 단순 계산만 해도 테라팹 한쪽 끝에서 반대쪽까지 가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릴 거다라는 농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닝스타와 일론 머스크 중 누가 맞는 것일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이 둘의 차이는 결국 2027년 말이 되었을 때 이 기가셋에서 AI 위성이 실제로 나오고 궤도에 올라가게 된다면 이 모닝스타의 가치 계산이 맞았는지 일론 머스크의 말이 맞았는지 확인할 수 있고, 하지만 오늘 발표는 스페이스X의 비전이 아니라 공장의 착공과 타임라인, 기술의 사양까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과연 일론 머스크의 말이 실제로 이어지면서 시간 내에 완성되게 될지 같이 한번 확인해봐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 스페이스X의 IPO까지 이제 며칠 안 남은 상황에 이 테슬라에서는 상당한 자금 이탈의 압력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고요. 이 청약 자금을 마련하라고 테슬라를 파는 사람들이 생기는 건 어쩌면 당연한 흐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진통은 이번 주 안에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진짜 질문은 IPO 이후고요. 정말로 모닝스타의 말처럼 기술이 없는 것을 기술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일론 머스크가 지금부터 한 단계씩 AI 위성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게 될지 같이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번 일론 머스크가 보여주고 있는 방대한 계획이 이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또다시 한번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될지 궁금해지는 것 같고요. 아니면 월가에서 말하는 것처럼 일론 머스크의 개인적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이 불가능한 일을 마치 가능한 것처럼 꾸며내고 있는 것인지, 어떤 쪽의 의견에 공감하시는지 댓글을 달아주신다면 같이 한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